인공신경망이라. 인공신경망. 마치 전자칩 회로 같이 연기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상상해 보자. 컴퓨터 회로들이 뉴런 연결망들처럼 작동하는 지각, 생각, 행동의 바탕에 깔린 과정들을 산출한다고 말이다. 이것은 계산 신경과학의 목표지만 아직은 미래의 꿈이다. 그러나 신경망을 컴퓨터 회로에 빗대는 관점은 뇌의 작동에 관한 이론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90년 윌리엄스 제임스는 우리의 생각은 뉴런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내놓았지만 당시로서는 이 생각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더 형식적인 접근법을 택한 어린 메컬러크 월터 피츠는 인력과 전력을 가진 단일 뉴런의 수학적인 모형을 고안했고, 그 모형은 최초의 인공신경망의 토대가 되었다. 1970년대에 뉴런 집단을 모방한 수학적인 모형이 제작이 되어서 생물학적인 뇌의 메커니즘들을 식별하기 시작했다. 이 연결주의적인 연결망들은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들을 보유했고 복잡한 패턴 인식 문제들을 풀 수가 있었다. 그 장치들은 과학자들이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에서 영감을 얻은 신기술의 개발에도 기여했다. 또한 지금도 기여한다. 연결주의의 핵심 견해 하나는 뇌에서 정보가 국소적으로 표상되지 않고 연결망 안의 모든 연결들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뇌와 더 유사한 신경망 구조를 고안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인공지능 연구의 주요 성취의 하나는 인공신경망을 통한 기계 학습이다. 발전된 형태의 기계 학습은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아도 패턴을 식별하고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에 이 분야의 개척자 제프 헌터는 뒤죽박죽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개념들을 학습하려면 신경망들을 여러 층으로 쌓이는 것이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신경망이 신경 코드 어떻게 뉴런 집단이 세계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 변화를 정보로 변환하고 그 정보를 다른 뉴런 연결망들과 전달하여 지각과 행동을 산출할 수 있을까?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뇌에서 한 언어가 사용되지 않고 마치 바벨탑에서처럼 많은 언어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다양한 층위에서 뉴런 집단 뇌 전체에서 지각각 다른 언어가 쓰일 수도 있다. 예컨대 원숭이 운동 표질에서 한 집단의 뉴런들이 나타내는 전기활동을 동시에 측정해 보면 다양한 뉴런들의 신호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법으로 원숭이의 팔이 그리는 궤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뉴런 집단 전체의 활동은 그 궤적을 코드화한다. 이는 단순한 팔동작 하나를 위해서 수만 개의 뉴런이 통합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서로 멀리 떨어진 뉴런 집단들은 어떻게 활동을 해봉할까? 신경 코드는 뉴런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점화하느냐에 기초를 둔 점화율 코드일까? 그렇지 않다면 뇌는 정확한 점화 패턴이 관건인 때맞춤 코드를 사용할까? 이것은 오랜 논쟁거리며 진실은 아마도 양자택일보다 더 복잡한 듯하다. 오늘날 신경 코드 연구자들은 새로운 수학적인 기법들과 첨단 이론들을 이용하여 점화율 코드와 때맞춤 코드가 공동으로 뇌 속의 전기 통신을 매개할 가능성을 탐구한다. 신경 코드에 관한 유망한 개념 하나는 동기성이다. 함께 점화하는 뉴런들은 아마도 표적 뉴런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 동시에 출력된 스파이크들이 표적들이 동시에 도달한다면 말이다. 대규모 뉴런 집단들의 동기성은 뇌파 검사로 포착 가능한 뇌 활동 리듬에서 볼 수가 있다.
음, 아휴. 캐나다 도널드 헵 훗날 심리학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도널드 올딩 헵은 약간 늦은 나이에 심리학에 입문했다. 그의 꿈은 원래 작가였다. 캐나다 노바스코 사주에서 태어난 헵은 학자로서 삶을 델하우지 대학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작가 경력은 잘 풀리지 않았고 그는 실용적인 선택으로 교육계에 진출하여 몇 년 동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다. 브라이트와 파블로프의 글을 읽고 심리학에 흥미를 갖게 된 그는 맥길 대학에서 석사학위, 하버드대학에서 칼레실리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몬트리올 신경학 연구소에서 잠깐 역기스 영장류 생물학 연구소에서 와일드 펜필드와 함께 한동안 일했다. 헵의 연구는 신경생리학과 심리학을 아울렀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뇌와 정신 사이의 연결, 그 뉴런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직화하여 우리의 생각, 느낌, 기억, 감정을 산출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모든 방향에서 난제와 마주쳤다. 그는 감각 박탈, 뇌 손상, 뇌 수술의 영향, 행동, 경험, 환경, 자극, 유전뿐 아니라 캐슬트 심리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롯한 당대의 주요 심리학 이론들과 프로이트, 스키너, 파블로프의 이론도 연구했다. 헵은 이렇게 폭넓은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서 신경과학을 위한 일종의 대통합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그 이론이 뇌와 정신을 통일하기를 바랐다. 1942년 역기스 연구소에서 헵은 훗날 큰 영향력을 발휘한 저서 행동의 조직화, 신경심리학 이론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그는 헵 학습의 개념이라는 세포군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들이 담긴 생각은 헵 학습의 결과로 특정 순서로 활성화하는 뉴런들의 집단이 형성되어 생각, 지각, 학습, 기억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헵이 맥길 대학 심리학과 학과장으로 임명된 이듬해 해인 1949년에 출판되었다. 이렇게 도널드 헵. 그 다음에 진동하는 애, 저 여자 애닐세스 진동하는 애 애닐세스. 당신의 뇌에서는 얼마나 자주 뇌파가 발생할까? 어쩌면 당신은 따분한 노래는 뇌파가 기껏해야 한 번 정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실한 뇌파가 항상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당신의 뇌파는 발생한다. 뇌전도 EEG 기록법을 비롯한 여러 기술로 측정하는 뇌의 전기 활동은 강한 진동, 파동을 특징으로 한다. 그 진동은 대규모 집단을 이룬 뉴런들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진다고 여겨진다. 1920년대에 EEG 기록법을 발명한 한스 베르그가 거의 맨 처음으로 실현한 뇌파는 알파파였다. 알파파는 진동수가 약 10Hz, 초당 10회 진동으로 비교적 낮고 주로 뒤통수에서 포착되며 눈을 감고 이완된 상태로 깨어있을 때 가장 뚜렷해진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알파파가 대뇌 피질의 빈둥거림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이 주장은 반론에 흔들리는 중이다. 다른 뚜렷한 뇌파들은 델타파 1에서 4Hz, 세타파 4에서 8Hz, 그 다음에 베타파 12에서 25Hz, 감마파 25에서 70Hz 또는 그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이 분류는 약간 자의적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연구의 목적은 이 다양한 뇌파들이 뇌와 정신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예컨대 베타파는 내가 신체 동작을 준비할 때 운동 피질에서 나타난다. 오래전에서 제기되어 추정에 따르면 감마파는 복잡한 광경을 개념화 연결하는 작업을 돕는다.
30초 저자, 30초 뇌파. 큰 집단을 이룬 뉴런들의 동시 활동으로 인해서 특징적인 뇌파들이 발생한다. 그 뇌파들은 많은 지각, 인지, 운동, 기능, 토대일 가능성이 있다. 3번 뇌폭풍. 뇌파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뉴런들의 진동이 너무 강해지면 경우에 따라서 뇌가 과다 동기성을 띠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뇌의 광범위한 구역이 한꺼번에 켜지고 꺼진다. 뇌 전증 발작 동안에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전기적 폭풍, 말 그대로 뇌폭풍이다. 과다 동기화 에피소드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 어쩌면 예방까지 하는 것은 현재 임상신경학자들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다. 주요 목표다. 새가 있구나. 새가 집이 새가 진동하는 뇌에 대해서 뇌파 이렇게 진동하는데 알파파가 수면파라고. 이거 뭐야, 가위로 이렇게 신경 다윈주의 신경 다윈주의 발전한다니 말이죠.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은 과거의 가장 위대한 성취들 중에 하나이다. 그 이론은 까마득한 세월에 걸친 진화적인 변이와 선택을 통해서 복잡한 생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럴드 에들만이 주장한 신경 다윈주의의 핵심은 뇌에서도 그와 유사한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때 선택되는 것은 유전자나 생물이 아니라 뉴런 집단이다. 뉴런 집단 선택 이론으로도 불리는 신경 다윈주의는 세 가지 제한을 기둥으로 삼는다. 첫째, 뇌 발달의 초기에 매우 다양한 뉴런 집단이 발생한다. 둘째, 그 집단들 가운데 일부가 선택된다. 그 사용되는 집단은 살아남고 강화되는 반면에 사용되지 않는 집단은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TNG에서 재진입 개념을 제안한다. 멀리 떨어진 뉴런 집단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여긴다. 프랜시스 크릭은 TNGS를 비판했다. 자연 선택의 핵심 요소들은 다양성, 선택, 그리고 복제 메커니즘인데 TNG에서는 복제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 그 비판의 이유였다. 그러나 에들만은 자신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 언어와 의식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했다. 직접 증거는 여전히 없지만 TNG에서는 아주 큰 뉴런 집단들의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신경과학 연구에서 다시금 세력을 확장하는 듯 했다. 지시와 선택의 차이는 신경 3분 토큰에서 다윈주의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인 컴퓨터와 같은 지시주의적인 시스템은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의존하며 변이 가능성을 잡음을 억제한다. 반면에 선택주의적인 시스템은 풍부한 변이에 의존하며 매우 많은 선택지를 정해서 특정한 것들을 선택한다. 따라서 뇌를 선택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신경 다윈주의는 뇌와 정신의 컴퓨터 모형들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신경 다윈주의는 변이가 생물학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 저 뭐요? 강조. 네. 14. 필수적이다. 예쁘게 잘랐네요. 네? 잘랐어요. 이제 이 그림에서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몰아져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베이지언 뇌라, 베이지언 뇌.
베이지였네. 삼천변. 지각은 믿음이다. 지각된 세계는 내가 감각 인력의 원인들을 추적하여 구성한 최선의 결과물이다. 삼문대 국궁에서 베이지언의 이론은 지각과 상승 사이에 놀랄만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내는 감각 압력의 원인들에 관한 생성모형을 보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대상을 지각하기 위하여 내는 지각과 유사한 성질을 하향식으로 스스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베이지언의 이론이 옳다면 우리 각각의 지각 세계는 개인적인 상상력에 의존한다. 당신이 베이지언 애닐세스의 30초 저자. 당신이 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두개골 내부에 갇힌 채로 바깥 세상이 어떠한 일을 알아내려고 애쓴다. 당신이 가진 것은 감각기관들에서 온 신경 임펄스들이 전부인데 그것들은 세계의 구조에 의존할 뿐 아니라 당신이 몸으로 보내는 출력에도 간접적으로 의존한다. 당신의 눈을 움직이면 시각 인력이 변화한다. 19세기 히르만 폰 헬름홀츠는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인 지각이 감각 신호의 외부 원인에 대한 추론을 포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내가 베이지언 추론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베이지언 추론이란 새로운 증거에 입각하여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가 일종의 베이지언 추론을 한다면 내는 입력되는 감각 데이터와 사전 믿음을 조합하여 감각 지각에 부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원인을 찾아낼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예측된 데이터와 실제 감각 데이터 사이의 차이, 예측 오차는 사전 믿음을 업데이트하여 다음번 감각 입력들에 대비하게 만드는 데 쓰일 것이다. 예측 코드화는 이런 생각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이 개념의 옹호자들은 DNA 피즐의 구조가 베이지언 지각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감각 담당 구역들에서 위로 흘러가는 정보는 예측 오차를 운반하고 상위의 내 구역들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신호는 예측을 운반한다. 오차를 운반하고 참 이런 복잡한 구조를 다 알려고 하니 참 복잡한 연구가 되어지는군요. 복잡한 연구야. 자, 이 구조에 대해서